만약 저한테 1억이 있어서 포트폴리오 어떻게 짜야 될까 이렇게 물어보신다고 하면은 지금 수준에서는 딱 아무리 고점이고 올랐다 이런 느낌이 있어도 주도 섹터 비중을 안 채우고 지금 시장을 이겨내기는 어렵다고 봐요. 그러니까 올라오면 얘네들이 더 가는 거예요. 안 오르면 얘네들이 제일 늦게 빠지는 거고요. 그래서 반도체 20%, 로봇과 자율주행 25%, 20%, 15%, 그리고 지금 지수대 정도면 현금 최소 20%는 갖고 그날 대응하는 정도도 좀 만들어 놔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매달 10일 간격으로 진행되는 유튜브 무료 특강 아래의 링크에서 신청하세요. 26년 들어서부터 또 코스피가 무섭게 치고 올라가고 있는데요. 지금 시장 좀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누가 연초에 8일 연속으로 오를 거라고 생각을 했을까 싶기도 하고요. 또 그 폭도 대단해서 우리 촬영일 기준으로 이제 새해 들어서 8거래일을 했는데 코스피는 이제 8일 연속으로 올랐고요. 오른 폭도 대단합니다. 작년 말에 4,200을 가까스로 이제 지키면서 끝났는데 오늘 촬영일 기준으로 4,690포인트 정도 되니까요. 8거래일 동안 거의 한 500포인트 가까이 올랐거든요. 대단한 상승이라고밖에 말씀 못 드리겠고, 아마 지금 정도 지수 때도 뭐 어떤 증권사는 연말쯤에 예상했던 그 코스피 예상치예요. 그런 거를 이미 넘은 증권사도 몇 개가 있을 정도고, 뭐 이젠 이렇게 오르니까 1월 안에 앞에 못 잡보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많은 것 같습니다. 좀 이렇게 오르게 된 원인은 이제 작년 여름 이후에 반도체 업황에 대한 뷰가 굉장히 확 바뀌면서요. 작년 여름까지 사실 삼성전자 하이닉스 안 오르면서 이거 언제 올라 좀 힘들었던 시절이 있었는데, 갑자기 AI 이제 뭐 버블이냐 경쟁이냐 이러다가 경쟁이 심해지는 거야 이렇게 얘기가 나오면서 AI 칩에 대한 이제 수요가 뭐 가수요까지 붙으면서 1년 사이에 한 6배, 7배 주력 그 DDR5 16기가, 32기가, 2기가 그 제품들의 가격이 마구 오르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뭐 분기마다 나오는 실적들, 최근에 마이크론이나 삼성전자 실적 보시면 뭐 전분기 대비해서 엄청나게 좋아진 거 아시게 될 거고, 그런 것들 밑받침으로 해서 이제 특히 올해는 실적 성장이 엄청나다 이런 이제 얘기들이 나오면서 주가가 크게 오르면서 이제 지수가 올랐고, 최근에 반도체가 조금 쉬어가는 흐름이 있어요. 그런데 또 현대차가 로봇주로의 변신 이렇게 또 화제를 이끌면서 CES의 이제 스타가 되면서 관련주들이 또 올라가는 흐름, 여기에다가 소외됐던 또 2차 전지, 철강주들도 최근에 조금 움직이면서 굳이 반도체 아니더라도 또 옆에서 오르는 업종과 종목들이 있다 이러다 보니까 지수가 지치지 않고 올라가는 면들을 계속 보여주고 있고, 계속 이런 순환매가 나온다고 하면 뭐 1월 달이라고 꼭 못 박을 수는 없겠지만 앞에 못 잡보는 게 그렇게 어렵진 않겠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드는 상황입니다. 더 오르기 위해서는 좀 외국인 수급도 같이 받쳐줘야 될 것 같은데 외국인은 좀 계속 파는 것 같더라고요. 외국인들이 특히 이제 우리 환율하고 좀 연계해서 봤을 때 환율이 계속 이제 원화가 약세다 보니까 들어와서 사도 이제 메릿이 좀 떨어진다라고 생각하고 조금 주춤하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안에서는 또 치열하게 순환매가 있습니다. 사실 뭐 반도체에 대해서 좋은 리포트와 뭐 전망에 대해서는 사실 글로벌 IB들이 앞장서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정작 그네들의 수급은 요새 한 일주일에서 열흘 정도 보면 파는데 일변도로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말과 행동이 좀 다른데 이런 생각이 들긴 하고요. 근데 또 다른 쪽, 아까 말씀드렸던 뭐 자동차라든가 이런 쪽으로는 또 수급이 좀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약간 그 차이가 있을 뿐이지 외국인들이 완전히 빠져나간 건 아니고 우리 시장에서 좀 매력을 갖고 있는 섹터들이나 종목에 대해서는 여전히 좀 들어옵니다. 근데 다만 우리가 이제 뭐 K5000이다, 5500이다, 6000이다 이렇게 이제 굉장히 이상향의 지수를 결국 도달하기 위해서는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지금 단계에서 사실 한 단계 더 레벨업이 돼야 될 필요가 있는데, 개인들께서 열심히 사갖고 뭐 지수 5000을 만든다고 해도 어렵기도 하거니와 그렇게 만들어진 지수가 오래 유지되지는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결국 외국인들의 이제 다시 참여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저는 일단 한 3월 정도 부근쯤 돼서 1분기 실적에 대한 가시화가 좀 됐을 즈음 돼 갖고, 그러니까 그네들은 이미 지금 많이 사놓은 상태인데 일부 팔고 있을 뿐이거든요. 근데 완벽하게 다 팔기 위해서는 어떻게 보면 좀 시쳇말로 더 꼬신다고 할까요?
더 들어오게 만들어야 되는데 지금보다 높은 가격으로 들어오게 계속 24만 원 간다. 삼성전자, 뭐 하이닉스 120만 원 갑니다. 이렇게 계속 엉덩이 토닥토닥 거리는 식으로 해서 뭐 리포트라든가 의견들을 계속 내세우면서 개인들을 가스라이팅하는 그런 모습들은 봄에서 여름 넘어가는 즈음에 아주 극성을 보일 거다 이런 생각이 들고 그 힘에 힘입어서 오자를 볼 수 있는 가능성은 충분히 높아지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6월 넘어서서 좀 과열을 보일 조짐이 있을 것이다 말씀 주셨는데 지금은 좀 괜찮은 타이밍이라고 보시나요? 괜찮은 타이밍인데 그런 거죠. 지금 웬만한 증권사들은 사실 작년 말에 올해를 예상할 때 보면 저랑 좀 생각이 비슷한 게 약간 걸리긴 하는데 상고하저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상반기에 뭔가 좀 폭발적으로 움직였다가 하반기에는 조금 지금보다 그러니까 상반기 고점보다는 이제 하회하는 수준에서 마무리될 거라는 생각들인데 그럼 그런 식으로 약간 만약 표현이 좀 그렇지만 시한폭탄 같은 느낌? 그러니까 언제쯤 되면 터진다라는 게 예약이 돼 있으면 그 시간까지 누가 그렇게 열심히 올릴까 하는 생각도 들거든요. 그때 마지막 막차를 타려고 하는 사람들이 과연 있을까? 지금 삼성전자 하이닉스에 대해서 24만 원, 뭐 115만 원, 120만 원 갑니다. 왜 일찍 파세요? 이렇게 얘기하는데 정작 지네들은 팔고 앉았거든요. 그러는데 과연 24만 원 근처까지 뭐 꾸역꾸역 간다고 봤을 때 그 24만 원, 120만 원을 도대체 누가 찍어줄 거냐. 그게 고점이라고 다들 알고 있는데 과연 누가 그 즈음에서 내가 귀엽고 저 가격을 만들어줘야지 어떤 사명감이 없으면 정말 힘든 상황이 될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요. 지금은 어쨌든 여유가 있습니다. 뭐 실적이 나오는 1분기 감안해서 봤을 때 여전히 몇 배쯤 올랐지만 상승의 여력은 분명히 있긴 한데 봄쯤 넘어가면 오르면 올릴수록 사실 다들 불안해하면서 올리겠죠. 고지가 바로 저긴데 하면서 그렇지만 결국은 지수나 뭐 시장은 끝을 보려고 하긴 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뭐 지점은 할 때 6월에서 한 7월 넘어갈 때쯤 시장이 극성의 어떤 상황들이 나올 거고 그 뒤에는 조금 쉬어가는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금 비중은 지금 어느 정도로 있어야 좀 괜찮을까요? 지금 제가 원래 연말 정도 생각은 한 4,200, 300 넘으면 100포인트마다 10% 정도씩 올린다라는 게 기본 생각이었거든요. 4,500 정도쯤 되었으면 한 반반 전략 가는 게 좀 맞다고 생각하는데 저 사실 최근에 흐름 보면 너무 끈덕지게 이렇게 장중 조정 이후에 맨날 상승을 만들면서 끝나고 다만 거기에 좀 함정은 있어요. 주력되는 종목들과 섹터들만 가는 장이라서 흔히 말해서 등락 비율로 보면 오늘 같은 경우도 올라가는 거 하나에 내려가는 게 2개인 장이거든요. 올라가는 것보다 내려가는 게 2배 이상 많은 장인데도 지수는 또 상당히 올랐으니까 분명히 지수만 보면 굉장히 행복해 보이는데 내 계좌는 그렇게 늘어나지 않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이게 내려갈 때는 그럼 내 거 안 올라갔으니까 안 빠져 이건 아닙니다. 주도주가 가장 늦게 빠지고 천천히 빠지거든요. 덜 올라간 종목들이 너는 좀 힘이 약하구나 이래서 또 내려가게 되면 가장 먼저 앞서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수는 제가 봐서도 물론 뭐 처음 가는 지수대를 다 처음 보기 때문에 어느 정도쯤에서 고점이 칠 거다. 뭐 사실 이론적으로 보면 진짜 제일 고점인 그 순간 바로 1포인트 밑에서 현금화할 수 있으면 제일 행복하겠지만 사실 그건 불가능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선 위에서는 차차적으로 좀 기계적으로 줄이는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뭐 이를테면 지금 4,700에 다가서고 있는 지수대라고 하면 한 30% 정도쯤은 현금 비중을 갖고 있으면서 오버나잇 안 하는 수준으로 당일 매매하는 비중도 그 정도 있어야 된다. 왜냐하면 그러니까 우리 다음 날 넘어가는 그 상황에서 미국에서 뭔가 이슈를 만들면서 사실 우리 시장이 먼저 고점을 치기보다는 저는 미국 쪽에서 어떤 이슈들이 만들어지면서 고점이 나오면 그 다음날 우리가 대응하기가 상당히 버거운 그런 정도의 상황이 닥칠 가능성이 높다고 보기 때문에 사실 미래는 알 수 없지만 지금부터는 조금씩은 줄여주는 게 맞아라고 보고 제 기준이라고 하면 30% 정도를 표준으로 할 것 같습니다. 26년 올해 주도주는 좀 어디가 될 것으로 보시나요? 뭐 사실 해 넘어가면서 지금 8거래일 만에 500포인트 가까이 올라가면서 주도주는 어떻게 보면 다 공개가 돼 있다고 보셔도 될 것 같아요. 처음에는 3, 4일 동안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주도를 해서 시장을 끌고 올라갔던 것이고 후반부에 3, 4일은 현대차그룹 중심으로 갔다라고 보면 되거든요. 그래서 명확하게 뭐 섹터로 나누면 반도체와 옛날에는 2차 전지를 얘기를 많이 했는데 지금은 현대차 자체가 로봇하고 자율주행의 이슈를 같이 머금으면서 올라가기 때문에
로봇하고 자율주행 섹터를 함축하고 있는 현대차 계열사, 이게 하나의 그냥 메인 테마가 되어 있는 움직임이거든요. 그런 거에다가 요새 이제 핫한 섹터 보면 로봇하고 자율주행도 있지만 이제 우주항공 섹터 같은 경우도 이게 진짜 제대로 클 거 맞아? 이런데도 엄청나게 뭐 미국에서도 우리나라에서도 관련되는 업종과 섹터들이 강하고요. 뭐 그거 외에도 전력 인프라 쪽이라든가 또 오늘 같은 흐름이 좀 명확하게 보인 게 뭐 포스코 그룹주 같은 소해주 맥락. 근데 포스코는 두 가지 또 함의가 돼 있어요. 하나는 철강이라든가 이런 쪽. 그러니까 작년도 시장이 너무 좋았지만 안 간 대표적인 섹터가 철강하고 석유화학 이런 쪽이 안 갔거든요. 왜냐하면 업황이 어렵고 중국에서 덤핑 물량 막 나오고 이래가지고 업황이 안 좋았던 대표적인 업종들인데 지금 중국하고 우리나라에서 전부 다 구조조정 쪽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올해 초반 정도 지나면 살아남은 자가 강해지는 그런 현상들이 나올 것 같아서 뭐 아직 덜 올랐다, 이제 막 시작했다라고 요 순간 이후에 말씀드릴 수 있는 주도 가능성이 높은 섹터는 의외로 소해주 맥락에서 보면 철강주들하고 또 석유화학주들 그리고 2차 전지 종목들도 이제 빠질 만큼 빠졌다라고 하면 또 욕을 하시겠지만 이게 빠졌다고 빠진 게 최근에 한 4-5건의 계약 취소 공시 같은 것들이 나오면서 또 한 번 도매금으로 확 빠졌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도대체 앞으로 나올 악재가 뭐지라고 봤을 때 떠오르지 않는다. 이게 최대 호재예요. 2차 전지한테는. 더 이상 조 단위급 이상의 계약 해지 공시나 이런 게 안 나온다고 전제를 하면 최근에 중국에서 리튬 가격 꽤나 오르고 있거든요. 뭐 에코프로, LNF를 비롯해서 하반기에는 실적이 좀 돈다 이렇게 기대감이 나오다 보니까 안 좋은 뉴스에 이제 같이 빠진 것들은 좀 어느 정도 회복이 될 수 있는 가능성 충분히 있지 않나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이제 26년에 좀 투자자들이 주목할 환율이나 뭐 이런 악재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지금 뭐 환율은 악재는 분명한데요. 악재는 악재인데 뭐 그래서 주가가 안 올랐느냐, 지수가 안 올랐느냐 그러면 환율이 불안하고 안 좋은 건 알매도 불구하고 뭐 최근에 그런 적 있었죠. 1480원대 넘어가니까 어쨌든 당국에서 돈을 써서라도 좀 진정시키는 것들 있었는데 뭐 세간의 평가는 충분하지 않다고 하지만 4천억 불 정도 내외 뭐 외환이라고 하면 몇 번이고 뭐 기간으로 보면 몇 달 정도는 충분히 안정시킬 수 있는, 그러니까 1480원 넘어서 1500원으로 가기 전에 1450원 밑으로 끌어내릴 수 있는 정책적인 힘은 있다고 보거든요. 그거는 또 어떻게 보면 상반기 내까지는 유효하다 이렇게 판단이 들고요. 뭐 그거 외에 이제 변수라고 하면 저는 뭐 미국 쪽으로 봐서는 이번에 이제 파월 의장 노크도 옥신각신 하고 있는데 어차피 5월이면 교체가 됩니다. 그래서 뭐 그 전에 어떻게 될런지도 모르겠지만 5월 달에 그 연준 의장 교체가 굉장히 전 큰 이슈가 될 거라고 봐요. 왜냐하면 친트럼프계가 등장을 할 거고 하반기에 금리를 빨리 내리려고 할 수도 있거든요. 그게 이제 자칫 시장에 굉장한 도박이 될 수 있다 이런 관점도 좀 걱정되는 변수기도 하고요. 뭐 좋은 변수라고 하면은 4월 달에 우리나라 이제 세계 채권지수 편입 이슈가 있어요. 몇 년 동안 다른 나라 예를 보면 편입이 되게 되면 약 한 50조에서 100조 가까이 돈들이 들어오는데 그게 채권 시장뿐만 아니라 주식장에도 일부 들어온다라고 알고 있어서 그런 편입 이슈. 그래서 제가 봄부터 한 6월까지를 좋게 보는 게 그때 외국인들이 좀 돈 싸들고 들어올 가능성이 높으니까 그때 이제 수급이 좀 개선되는 것처럼 보일 수 있다 이런 관점이고, 정치적인 이벤트도 몇 가지 있죠. 우리나라는 6월 달에 지방선거가 있고 지금 트럼프가 지지율이 엄청나게 낮습니다. 근데 삼성까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레임덕을 빨리 막고 싶지는 않으니까 11월에 있는 미국의 중간선거를 어느 정도 선방을 하기 위해서는 지금 아주 극약 처방들을 막 쓰거든요. 이번에 뭐 베네수엘라 뭐 이슈도 있고 그린란드 막 미국 걸로 만들겠다 이런 이슈, 또 중동 쪽에 막 개입하는 이슈, 뭐 안으로 좀 시끄러운 걸 바깥으로 굉장히 좀 일을 벌려가면서 지지율 회복을 위한 많은 좀 자극적인 일들을 할 것들, 트럼프의 행보 자체가 어떻게 보면 큰 변수이자 리스크가 될 수 있는 가능성 충분히 있지 않나 생각이 들고, 뭐 이 시간 이후에 이제 며칠 내로 결정이 날 것 같은데 그 미국의 관세 관련된 것이 대법원에서 과연 뭐 인용이 될 거냐 아니면 위법이라고 될 거냐 뭐 이런 거에 대한 이슈도 아마 큰 좀 변동 이슈가 될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 15만 원, 하이닉스 뭐 70만 원, 뭐 꿈이 아니다. 뭐 이런 얘기를 나눴었는데 지금
말 그대로 좀 현실이 됐습니다. 지금 삼성전자 하이닉스 상황 좀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내가 왕년에 다 맞췄잖아 뭐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많을 것 같긴 한데요. 저도 사실 되짚어보면 작년 5월 달에 지수 3천 6월 달에 가능해 이렇게 누구보다 빨리 말씀드렸던 적도 있고 뭐 연말 전에 4천 도달도 가능하다 이런 얘기도 드린 바 있는데 뭐 제가 너무 뛰어나다 이런 건 아니고 그냥 저는 기왕 얘기할 거 다른 분들하고 차별되게 가장 높게 부르는 걸 좋아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뭐 10만 원 언저리에 있던 삼성전자도 뭐 15만 원 갈 수도 있고 하이닉스 맨날 뭐 40만 원대만 있을 수는 없고 6, 70도 가능하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그런 좀 근접된 가격까지 나오거나 이제 오버하는 그런 모습이 나오는 건 뭐 어쨌든 뭐 기분 좋은 일이긴 해요. 도움이 되셨다고 하면 너무 다행이고 지금 삼성전자 하이닉스 보는 눈이 6개월 정도 만에 그냥 확 뒤집힌 거죠. 옛날에는 그냥 만년 뭐 디램을 만들긴 하지만 파운드리 쪽으로는 뭐 비전이 없고 남들이 하는 거 근데 누구나 할 수 있어. 중국도 곧 있으면 따라와 뭐 이런 정도 움직임에 좀 국한이 돼가지고 밸류는 굉장히 싼데도 이제 평가를 못 받는 상황이었는데 AI 인프라 확대 러시가 좀 나오면서 HBM이 없네. 뭐 레거시 디램이 없네 이렇게 좀 상황이 몰리다 보니까 HBM 가격도 막 올라가죠. 랜드 플래시, 뭐 레거시 디램 가격들도 1년 사이에 6배, 7배 막 이렇게 올라가고 하니까 이게 근데 뭐 말은 이제 원가가 많이 든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는데 사실 원가가 그렇게 많이 드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재고를 뭐 몇 달분을 미리 만들어서 갖고 있던 걸 갑자기 서너 배 비싸게 사주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막 등장을 한 거거든요. 그냥 엄청 좋은 거죠. 한마디로 뭐 우리 두 회사 포함해서 마이크론과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그야말로 그냥 맨 땅에 뭐 노젓고 있다라는 느낌이 들 정도로 안전하고도 확실한 수익을 지금 보장받고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표정 관리하면서 이렇게 지금 몇 달이고 계속 가는 걸 해당 회사들이나 업계에 있는 분들이나 그 주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굉장히 이제 바라고 있겠는데 세상이 언제까지 이렇게 멍청하게만 흘러갈 거냐라는 거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글로벌 AI 데이터 센터 시장이 재작년 기준으로 한 170억 달러 수준에서 10년 뒤를 예상했을 때 한 10배 수준만큼 커진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1년에 뭐 한 배수만큼 딱 커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사람들은 도대체 그 칩을 엄청나게 갖다가 어디다가 쓰려고 하는 건지 뭐 그런 거에 대한 생각들도 들고요. 최근에도 기사 내용 보면은 사실 전력 때문에 AI 데이터 센터가 잘 뭐 설치도 안 되고 돌아가지도 않는다 이런 얘기도 많은데 전력 문제도 심각하거든요. 근데 그게 그냥 뭐 꽂으면 전기통에 이런 게 아니고 뭐 데이터 센터 하나 큰 것만 하더라도 뭐 핵발전소 하나 크기에 이제 전기를 잡아먹으니까 그 정도 등가에 발전을 할 수 있는 시스템들이 같이 구비가 돼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전력 인프라라든가 이런 것들은 못 따라오는데 AI를 가고자 하는 속도는 너무 빠르고 생각은 빠르니까 칩은 너도나도 빨리 사가지고 어떻게든 대기를 시켜놓겠다 이런 건데 사실 지금 칩을 사가지고 뭔가 일을 벌리는 사람들한테는 지금 한계에 온 게 매출도 잘 안 나오고 제대로 쓰질 않으니까요. 뭐 당연히 손익도 안 나오고 오픈 AI조차도 매출은 늘어났지만 손익은 BP가 안 맞춰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칩은 어떻게든 경쟁을 하면서 막 사가고 있으니 칩 메이커들은 엄청 좋아 죽겠는데 그걸로 지금 AI 쪽에서 뭔가 활로를 뚫어서 할 수 있기에는 사실 속도감이 좀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은 아니다 이거죠. 그걸 이제 서로 지금 제가 봐선 좋은 게 좋은 거니까 그냥 100여 년 전에 뭐 유럽 쪽에서 있었다는 그 튤립 전쟁 같은 느낌이에요, 지금. 튤립이 그렇게 가치가 있지 않을 텐데 뭐 며칠 사이에 그냥 몇 배, 몇십 배 올라가는 그런 현상들이 나오면서 그게 엄청나게 가치 있는 것처럼 느껴졌지만 결국 튤립이라고 하는 건 며칠 있으면 시드는 거죠. 물론 AI 칩은 그런 것과는 조금 다르겠지만 누군가 이제 제정신을 차리기 시작하면 우리가 왜 이렇게 정신없이 1년 전보다 6배, 7배나 주고 칩을 사고 있지? 이런 생각을 아마 하게 되는 타이밍이 저는 상반기 끝자락쯤에는 좀 정신 차리는 사람들 나올 것 같거든요. 지금은 뭔지 모르게 좀 다 가스라이팅 내지는 마취돼 있다 이런 느낌이 좀 많이 들어요. 저 혼자는. 그래서 지금 이런 상황을 즐기고 있는 쪽도 분명히 있겠지만 이 환상이 그렇게 오래 가지는 않을 것 같다 이런 생각도 들기 때문에 상반기 저는 뭐 기대하는 게 역시 제 기준으로는 6월, 7월 사이일 것 같은데 속도 조절론이 나오거나 뭐 AI 회의론까지는 아니더라도 이렇게까지 큰 돈 들여갖고 막 투자를 했을 때 BEP 언제 맞출 건데 이런 생각들을 하시는 분들이 이제 곧 나오겠죠.
지금은 그냥 행복하게 막 질러대 이렇게 하고 있는데 제가 봐선 삼성전자 하이닉스에 있는 사람들한테는 미안한 얘기지만 비정상적이죠, 굉장히. 전 그런 생각은 언젠가는 이제 제자리로 찾아갈 텐데 그때쯤 되면 아무래도 숫자가 지금처럼 엄청나게 찍히진 못하는 상황들도 이제 연결이 될 거라고 봅니다. 개별적으로 또 삼성전자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삼성전자 HBM4 현황은 좀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HBM4는 지금 좋은 얘기들. 그러니까 HBM3 2에 대해서는 삼성이 콜 테스트를 엔비디아로부터 뭐 통과받는다 이런 얘기를 2년 전부터 계속 얘기가 나왔는데 생각보다 너무 오래 걸렸죠. 예, 그래갖고 야 이거 HBM에 대해서는 삼성전자 기술력이 너무 떨어지는 거 아니야 이랬는데 선제적으로 HBM4에 대해서는 이 단계를 건너뛰어서 빨리 좀 시작을 한 면이 있어서 하이닉스랑 거의 비슷한 시점으로 맞춘 것 같고요. 최근 한 달 전에 나온 기사 보면 2월 달부터 양사가 뭐 시차를 조금 두겠지만 양산을 한다 이런 얘기들이 나와 있어서 HBM4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엔비디아로 납품되는 물량은 초반에는 좀 차이가 나겠죠. 아무래도 쭉 계속 HBM의 히스토리가 탄탄한 하이닉스가 아마 먼저 계약도 돼 있을 거고 물량에 대한 보장도 있을 거라고 보는데 엔비디아는 지금 사실 이렇게 막 그네들의 AI 가속기라든가 이런 패키지가 사실 엄청나게 비싸졌을 건데 지금 얼마나 많이 팔고 싶겠어요. 이렇게 비싸졌을 때. 그러니까 삼성 거 콜테스트 독려해가지고 너네 거라도 붙여서 이제 가을쯤에 루비 모델 나올 때는 뭐 하이닉스, 삼성전자 다 받아서 쓸 것 같은데 최근에 중간 테스트 결과 보니까 오히려 뭐 나온 뉴스만 보면은 삼성전자께 이번에 콜 테스트에서 가장 최우수 제품이었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한 번에 그 점유율을 뒤집지 못하더라도 아마 올해 말 정도쯤 되면은 뭐 지금 한 60-70% 차지하는 하이닉스는 한 50대 정도로 줄어들 것 같고 삼성전자가 한 30%대 이상으로 늘어날 것 같고 근데 이제 여기 변수가 또 있습니다. 마이크론이 이번 16일 날 HBM 캐파 늘리는 그 착공식을 가지거든요. 근데 거기에만 150조를 투자해가지고 그네들의 목표도 얼마냐면은 2030년 정도 되면은 HBM 점유율을 자기네들이 40% 갖겠다고 하거든요. 그러면 아니 하이닉스가 지금 5-60이고 삼성전자 3-40 마이크론도 40 이렇게 목표치를 갖고 있다고 하면 그럼 나중에는 정말 어떻게 보면 수요보다 공급이 초과될 수도 있고요. 어떻게 보면 그래서 뭐 제일 싸게 또 물량 가격 경쟁이 벌이다 보면 지금처럼 고마진 시대가 안 나올 수도 있어요. 서로 막 증설을 해가지고 내 거 써주세요 이렇게 하다 보면 엔비디아가 지금 하이닉스 거만 거의 쓰니까 가격 경쟁력이 없이 이제 불러대는 대로 받아서 좀 그럴 텐데 나중에 한 2-3년 지나면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지금처럼 막 추앙하고 이런 사람들도 좀 덜 할 수는 있겠죠. 지금은 막 너무 기적적으로 돈을 벌어대니까 너무 좋게 보시는데 조금 지나면 이제 HBM도 물량이 좀 많아지는 시대가 될 거고 서로 경쟁을 시장 점유율 기준으로 하게 되면 다운될 거예요, 가격은. 그러면 아무래도 해당되는 칩 회사들의 손익은 좀 박해질 수밖에 없겠죠. 하이닉스의 상황을 삼성전자와 비교한다면 좀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근데 이게 상황이 우리가 저게 좀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어떤 상황이나 뭐 회사에 대해서 어떤 시각을 갖는다는 게 우리가 그 회사의 어떤 업황이나 실적을 걱정을 해줘야 되는 거냐 아니면 우리는 그 회사에 그냥 주식을 갖고 있는데 주식이 앞으로 좋아질 거야 말 거야 이런 거에 대한 해석 구분할 필요가 있거든요. 왜냐하면 실적은 앞으로도 2-3년 더 좋아질 가능성은 있지만 항상 주식이라고 하는 건 기울기거든요.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25년보다 26년도는 2-3배 정도의 실적이 늘어나니까 이건 엄청난 기울기라 봄부터 한 여름까지는 세게 올라갈 수 있었는데 지금 최대 하이닉스에 대해서 보는 올해 영업이익이 작년도가 한 40몇 조 됩니다. 아직 이제 4분기 실적이 안 나와서 그런데 한 4-5조 될 거예요. 근데 올해 지금 보는 시각은 90조에서 제일 많이 불러대는 데는 150조까지 있거든요. 그럼 작년도에 45조에서 제일 극단으로 150조를 보면은 거의 한 3배 반 정도 늘어난다는 거예요. 사실 엄청난 거죠. 근데 내년도에 보는 시각은 올해가 150조인데 내년도가 한 170조 정도예요. 진짜 금액으로는 어마무시한 게 내년도에 또 기다리는데 그 늘어나는 증가율은 사실 미미하죠. 그럼 주가는 그 즈음쯤에 6개월, 9개월 선행해서 고점을 미리 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는 관점이 우연히도 좀 겹치는 게 올해 6월 달 정도는 이제 내년을 역산해서 보면 내년 초 기준으로 한 6개월에서 한 6-7개월 선행하는 주가 기준을 봤을 때는 내년도 실적이 그림처럼 제시가 돼도
작년보다 올해 사이에 점프한 거에 비해서는 미미할 거기 때문에 주가는 지탱하거나 더 컵을 그려서 세게 올라가기는 어렵다는 그런 판단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 실적이야 내년도가 더 좋을 확률이 높죠. 가격대만 이렇게 유지가 되면. 근데 그마저도 저는 내년도에는 부러진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정신 차리면 지금 이렇게 비싸게 살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하면 가격은 또 급전직할 거라고 봐요. 1년 사이에 6배, 7배는 사실 너무 가수요가 붙었다라는 건데 그게 1년 이상 그렇게 지탱되기는 저는 솔직히 앞으로의 기간 동안 힘들다고 보는 거고, 그래서 뭐 하이닉스 지금 좋죠. 이미 HBM 계약 다 해놨고 올해까지는 뭐 공고한 실적이 나올 게 분명합니다. 누가 예측을 그렇게 했는지 모르겠는데 저도 한 100조에서 뭐 120조 뭐 이 정도까지 나올 것 같아요. 정말 올해가 저는 가장 놀라운 실적. 그러니까 사람들이 숫자가 나온다고 다 나오려는 게 아니라 작년도엔 분기에 10조 벌던 회사가 갑자기 30조를 버네? 이러면은 엄청 놀랄 것 같은데 올해 30조씩 벌었어요. 근데 내년도에 35조 버네? 더 그렇게 막 놀라진 않거든요. 놀라지 않으면 주가는 꺾이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보면 그러니까 이 시간에 우리 뭐 구독자님들께서 이제 걱정하시거나 생각하셔야 되는 건 회사의 실적이 계속 좋아지는 거랑 주가가 계속 올라가느냐 아니냐는 사실 좀 시간차도 있고 괴리가 있다는 거 꼭 명심하실 필요가 있고, 제가 수십 년 동안 봐왔건데 실적보다는 주가가 먼저 고점을 치고 꺾이는 경향이 있으니까 그런 것들 참고해서 보시면 내년도 가기 전에 어느 즈음이 주가를 봤을 때 최고를 찍을 확률은 높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소부장도 대장주들의 영향을 안 받을 수는 없는데 반도체 소부장 전망은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요즘 사실 장기적으로 보면 하이닉스의 용인 산단이라든가 삼성전자 평택뿐만 아니라 용인까지 이렇게 클러스터를 만들거든요. 지금 일단 급한 건 하이닉스인 것 같습니다. 하이닉스가 용인 산단을 좀 더 빠른 속도로 하기 때문에 그쪽에 좀 들어가는 소부장 업체들은 약간 오더를 받을 확률이 높고요. 삼성은 최근에 하다못해 이런 이슈도 있었어요. 그 삼성이 지으려고 하는 산단에 갑자기 유물이 출토가 돼가지고 그 1년 정도 조사할지도 모른다 이런 얘기들이 있어서 산단 조성 1년 지연된다 이런 얘기들까지도 나오거든요. 그래서 사실 지금 캐파는 막 늘리고 있는데 캐파가 늘려져서 완성이 돼서 나올 때쯤 되면 아마 업황도 많이 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저는 오히려 어쨌든 올해는 HBM에 대한 각축이 심해진 한 해이기 때문에 HBM 검사 장비 쪽 관련된 섹터를 주목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또 하나는 최근에 이제 국산화 이슈예요. 중국하고 일본하고 싸우면서도 뭐 포토레지스트에 대한 이제 수출 통제 이런 건으로 좀 이슈가 된 적이 있는데, 사실 우리가 한 5, 6년 전에 일본이 갑자기 포토레지스트 안 준다 그래갖고 한번 난리가 난 적이 있었거든요. 그때 이후에 이제 국산화를 했던 부분들, 이번에 좀 가치를 인정받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고, 삼성에서 또 극나노 공정에 들어가는 블랭크 마스크 국산화된 거 2분기부터 쓴다는 이슈도 있기 때문에 어쨌든 그 소재단이나 부품단의 것들을 해외에서 들어오는 거는 아무래도 어떤 일이 변수가 있으니까 국산화하는 기업들 이런 것들 중심으로 좀 주목하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근데 이제 단순히 숫자 나오는 거 실적하고 연동해서 주가의 세기나 크기가 맞느냐 안 맞느냐 이렇게 보면은 여전히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벌어들인 손익 대비해서 가장 싼 반도체 회사다, 이거는 분명합니다. 다른 소부장 기업들이 아무리 난리를 쳐도 그네들의 밸류를 따라갈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뭐 국내 유일 세계 최초 이런 타이틀이 붙으면 밸류가 조금 더 오버할 수가 있는 부분은 분명히 있죠. 국내 유일의 뭐 블랭크 마스크를 만들었다 이러니까 이번 주 들어서 SNS 같은 경우 막 세게도 올라가고 이런 일들이 나오는데, 그런 게 아닌 바에는 그냥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반도체 업종과 섹터에서는 가장 선두고 가장 공고하게 갈 확률이 높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한미반도체랑 HBM용 TC본더 납품 협력을 뭐 논의 중이라고 하는데 그것도 뭐 주목해볼 이슈일까요? 그 사실 몇 년 전에 되게 앙숙이 돼가지고 전혀 거래가 없던 건데 뭐 서로 필요하겠죠. 왜냐하면 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뭐 잘 아시겠지만 작년부터 하나비전 통해 가지고 본더 쪽에 경쟁을 붙이고 있다, 비딩을 붙이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한미가 막 그 AS 인력 철수도 하고 이런 이슈가 있었거든요. 다시 이제 설득해 가지고 다시 데리고 온 것 같은데, 어쨌든 경쟁이란 건 피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영원한 친구이자 영원한 적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한미 반도체는 마이크론으로도 꽤 들어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서 뭐 한미반도체가 하이닉스랑 약간 좀 물량이 줄어들고 이러면 어차피 또 사세는 키워야 되고, 삼성으로 뭐 영원히 내가 안 넣고 그냥 버티겠어 이렇게는 안 할 것 같고,
삼성도 하이닉스의 방식 자체를 또 약간 채용을 하기 위해서는 한미반도체 본도가 좀 필요한 것도 있고 또 서로 이제 방식에 따른 문제 때문에 수율 문제도 있었더니만큼 뭐 한미반도체 본도를 쓰겠다는 시각도 분명히 좀 있을 거라고 보는 거라서 아마 그렇게 되면 좀 윈윈이 될 것 같고 한미반도체한테 좀 더 유리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다음으로 이제 방산주에 대해서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최근에 트럼프 대통령이 베네수엘라 침공하면서 뭐 방산주가 좀 다시 움직이고 있는데 방산주 전망은 좀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방산주가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에 이제 진짜 급부상을 했죠. 각 나라의 이제 그 방위 문제가 또 현격하게 좀 드러나기도 했고 또 중동 쪽에서 이스라엘이 또 이슈를 만들면서 큰 전쟁이 한 최근 3년 사이에 2건 정도 이제 장기적으로 펼쳐지면서 쓰는 어떤 재료들도 많다 보니까 이제 방산에 대한 수요도 이제 많이 늘어났고 또 이웃 나라에서 이제 크게 전쟁을 하고 있다 보니까 번지지 않을까 그런 두려움들이 있는 북유럽이라든가 뭐 이런 유럽 국가들이 또 방산에 대한 수요를 굉장히 불러일으키는 데다가 뭐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당연히 이제 미국 무기 팔고 싶으니까 그러겠지만 유럽에 대해서 또 우리나라 뭐 일본에 대해서 장기적으로 국방비 지출을 뭐 5% 이렇게 막 못 박으면서 강요를 하다 보니까 굉장히 큰 금액의 이제 그 방산 수요가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거든요. 그게 또 트럼프 대통령이 잠잠할만 하면 어쨌든 아까 지지율 얘기도 말씀드렸지만 안으로 시끄러운 거 바깥으로 이제 진정을 시키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일을 막 벌리고 있습니다. 저는 뭐 침공이라고 할 것까지도 없고 어쨌든 가서 대통령이 이렇게 정교하게 데리고 올 수가 있는가 하는 좀 감탄도 생기긴 하는데 어쨌든 그걸 보면서 또 다른 나라들이 방산이 굉장히 많이 필요하구나 이런 걸 절실하게 느꼈을 것 같고요. 지금 방산은 뭐 재작년부터 해서 작년까지 엄청나게 좋은 성과를 계속 갖고 왔는데 올해도 거침없는 예상 목표치가 나오고 있더라고요. 우리나라 방산 빅4가 있어요. 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절대적이고요. 매출 기준으로 보면 한국 항공우주, 뭐 현대로템, LIG 넥슨 이런 4개 회사 중심으로 해서 올해 합계 매출이 50조 원을 넘을 거라는 기대감이 나오고 있는데 제가 아까 하나 에어로를 왜 원탑이냐고 얘기했냐면 50조 매출 중에 하나 에어로만 30조예요. 혼자 원탑입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뭐 자주포 많이 팔고 미사일 많이 팔아가지고 독보적인 매출을 일으키는 게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뭐 여러분들도 최근 주가 계속 보셨겠지만 그냥 매일매일이 신기록입니다. 그 정도로 잘 올라가고 있고 뭐 트럼프 시대가 종말하기 전까지는 자유진영, 뭐 공산진영 누구나 할 것 없이 군비 증강 이슈가 여전할 걸로 보이기 때문에 우크라이나 전쟁이 뭐 저는 뭐 개인적인 기대는 올해 안으로는 좀 끝났으면 하는 생각이 간절한데요. 너무 오랫동안 싸우기도 하고 피해도 크니까 그래도 또 다른 국지전 같은 거 뭐 중국과 이제 대만 문제도 이번에 중일 관계로 또 불거진 부분도 있지만 지역적인 그 분쟁 이슈는 어디나 불씨가 살아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게 터지지 않게 하려면 더 국방과 방산을 강제로 키울 수밖에 없는 상황들 거기에서 이제 우리나라 기업들의 역할이 분명히 있을 거기 때문에 뭐 지금 너무 유명해졌잖아요. 2, 3년 사이에. 그러니까 싸고 튼튼하고 성능도 좋은데 납기까지 완벽해 이런 거니까 어느 나라에서 찾지 않을까 하는 진짜 말 그대로 국뽕이 차오르는 대표적인 섹터가 방산주 아니냐. 지금 최근에 뭐 바이오다, 뭐 반도체다 이래가지고 더 날아가는 게 있어서 최근에 조금 고개 숙이는 것 같더니만 뭐 이내 그냥 신고가 랠리를 펼치고 있는 게 방산주가 앞으로도 기대가 여전히 좋은 섹터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 중에서도 지켜보자면 초보 투자자들은 어떤 종목을 좀 접근하면 좋을까요? 방금도 방산주 하나 말씀드렸는데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지금 대표적인 우리나라 이제 방산주 중에 전 대장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매출 단위나 이런 거 있어도 뭐 비교할 만한 다른 경쟁 업체가 없을 정도인데요. 올해 예상 매출이 30조 정도 나오는데 이 회사가 3년 전에 주가가 6만 원이었어요. 근데 지금 120만 원이거든요. 3년 사이에 20배 올랐습니다. 이 정도로 사실 한 3년 사이에 큰 그림을 그리면서 올랐던 회사이기 때문에 사실 뭐 작년에 같은 경우도 조방원 이래가지고 상반기에 이제 주도했던 섹터는 뭐 조선, 방산, 원전이네 뭐 이렇게 유행어처럼 많이들 얘기했던 시장이 있기 때문에 이게 사실 지금 특히 우리나라는 남자들은 대부분 군대를 갔다 오신 분들이라 이게 뭐 방산 쪽에 뭐 관련된 회사 이름을 모른다 이러기에는 좀 어렵죠. 그러니까 사실 이름만 들어보면 대기업들 위주로 해서 큰 매출단을 일으키고 성장하는 기업들이 딱 있단 말이에요. 근데 회사 이름이
잘 모르겠다 이러셔도 사실 회자되는 그 제품이라고 할까요? 디바이스 하나하나는 너무 유명하게 잘 아실 거예요. 뭐 K2 전차 이러면 현대로템, K9 자주포,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꽉 잡고 있어. 현무5라고 해서 뭐 10톤이 넘는 그 미사일 막 그 엄청난 거 두꺼운 거 그거 현무5 유명한 거 LIG 넥스원이 만드는 거고요. 또 KF-21 우리나라 보람의 그 이제 시제기지만 이제 2, 3년이 있으면 전력화가 될 것 같은데 그 엄청난 비행기 한국항공우주가 중심이 돼서 만들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이제 주력 제품을 만드는 회사라고 하면 세계에서 이제 알아주는 방산업체로 좀 올라서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사실 옛날에는 우리가 이제 지정학적 리스크 그래가지고 북한에서 미사일 쏘고 뭐 도발이 좀 있고 그러면 올라가는 방산유의 회사들이 몇 개쯤 있었어요. 근데 그거 다 잔챙이고 매출 거의 없는데 그냥 이름만 방산인 회사들이 꽤 있었거든요. 지금 걔네들은 지금 완전히 제껴졌어요. 올라가는 애들은 지금 제가 말씀드린 네 회사에 집중이 되어 있고 앞으로도 가게 되면 이 회사들 중심으로 갑니다. 그러니까 주변에서 뭐 부품 단으로 밸류체인 있는 회사들이 몇 개는 있지만 그런 거 많이 신경 쓰시는 거 대신에 차라리 지금 뭐 에어로는 너무나 이제 많이 올라갔으니까 올해 우주항공 개념으로 봐서는 좀 덜 오른 게 제 생각에는 LIG 넥스원이나 항공우주 정도? 그 정도에 집중하시면 방산 쪽은 그냥 얘기 끝 이렇게 보셔도 될 것 같아요. 우주항공주도 새로운 강세주로 떠오르고 있는데요. 우주항공주 전망은 좀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참 이게 현실적으로 우주항공이 나랑 무슨 상관이 있지라는 생각이 들죠. 우리 75억 인구가 있는데 우주선을 타고 지구 한 바퀴 돌거나 뭐 달 날아가거나 화성을 간다? 정말 선택받은 몇 명의 게임 아니에요? 아주 초보자들이 이제 뭐 우주 여행선 비슷한 거에 타가지고 뭐 몇 시간 나르는데 뭐 150억, 200억씩 내고 타요. 기분이죠. 그럴 수 있는 사람 세계에 몇 명이나 되겠어요? 근데도 우주항공주라는 게 이제 막 떠올라요, 이번에. 뭐 대표적으로 이제 밖으로 보면 스페이스X라고 하는 앨런 머스크의 회사가 IPO를 합니다. 근데 그게 시장 평가가 지금 최소 1000조 정도 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자금이 뭐 몇백 조가 유입이 되면 앨런 머스크의 목표는 이게 그 발열 이슈도 있고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우주에다가 데이터 센터 짓겠다는 거거든요. 돈을 거기다 쓴대요. 뭐 이론적으로는 가능한데 실제적으로 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고 하지만 뭐 그렇게 하겠다는 원칙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스페이스 X 이슈가 대부분이고 또 이제 세계적으로 이제 몇 개 한 우리나라도 뭐 작년에 누리호 날리면서 자체적으로 기술로 발사체 날린 뭐 7번째 나라다 이렇게 인정받기는 했는데 어쨌든 우주항공으로서 뭐 달을 갔다 뭐 화성까지 날아갔다 이게 이제 국가 경쟁력이죠. 기술에 총하고 모든 것들이 집대성이 돼서 로켓을 만들어서 어디까지 보냈다라고 하는 건 이제 우주를 낼 수 있는 명분이니까 그런 면에서 이제 좀 서로 기술 경쟁을 하는 거를 우주항공 쪽에서 만천하에 보여주고 있는 흐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근데 조금 의미가 있으려면 뭐 달에 가서 지구에 없는 자원을 캐왔다든지 화성이나 금성 가서 뭘 캐왔다 이런 게 되면 우주항공의 가치가 분명히 있지 않을까? 그리고 SF 영화에서 나오는 것처럼 달이나 화성 같은데 몇천 명이라도 이주해가지고 사는 미래가 만들어지면 뭐 의미가 있을지도 모르고 하여튼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주항공은 지금 사실 그동안 그렇게 뭐 이슈가 되고 이렇게 최근처럼 장기적으로 날아갔던 적은 없는 것 같은데 역시 세계는 트럼프의 입과 행동 그리고 앨런 머스크나 젠슨왕의 입에서 대부분들 이슈가 만들어진다고 보는 게 맞는 게 앨런 머스크의 꿈이자 뭐 이런 걸로 볼 수 있는 우주항공이 어쨌든 또 최근에 우리나라도 스타링크 서비스가 시작을 했거든요. 그리고 최근에 미국에서도 스타링크 관련해서 7,500개 소형 위성 띄우는 또 허가도 났고요. 여러 가지로 봤을 때 우리가 뭐 멀리 하늘을 보면 위성이 보이지는 않지만 사실 지구 돌고 있는 위성이 몇만 개쯤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우주항공은 어떻게 보면 그 세계에서는 대중화되어 있는데 우리가 이제 느끼지 못했는데 이번에 저런 거죠. 뭐 우크라이나 같은 거 전쟁 나니까 지상 통신은 거의 마비가 됐는데 스타링크 통해 가지고 인터넷이 되고 어떤 뉴스가 전달이 되고 이러니까 이런 게 이렇게 가능하네. 이런 것들 보여주는 게 분명히 있는 거고 뭐 미국이나 이렇게 광활한 지역에서는 뭐 지상 통신망보다는 그런 우주 통신망이 더 쓰일 것도 같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뭐 항공이라든가 조선 배 같은데 쓰이는 통신망은 우주항공망으로 이제 많이 대체될 것 같은 그런 흐름이라서 완전히 그냥 남의 나라 얘기, 뭐 먼저 우주 얘기는 아니고요. 이제는 조금 현실화되는 분위기로
잡히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제가 봐서 우주항공주는 미국에서도 최근에 아주 좋은 흐름인데 우리나라도 스페이스X에 지분 투자를 들어갔거나 아니면 일부 특수 합금이라든가 이런 부품을 공급하는 밸류체인 기업들 중심으로 해서는 시세가 계속 연결이 되고 있고 한 2, 3주 전에 그 브라질에서 발사 실패한 회사가 있는데 그 회사는 지금 16,000원에서 그 발사 실패하면서 한가 비싸게 가서 10,000원까지 떨어졌다가 최근에 10거래일 계속 올라가지고 2만 원이 넘었어요. 실패를 했는데도. 그러니까 누가 봐도 실패하면 저 회사 망했다 이랬을 것 같은데 상반기에 또 날린다고 하니까 나라에서 도와준대요. 그러니까 오히려 전화위복이 되는 그런 상황들. 우주항공은 어쨌든 뭐 대통령의 발언도 있었죠. 1년에 한 번씩은 누리호 쏘잠 이런 식의 얘기도 있었기 때문에 어쨌든 정부의 정책과 나라의 그 정책을 굳이 맞설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 뭐 손에 딱 잡히진 않는 테마인 거 맞는데 이 막연한 기대감이 만드는 그 상상 그 가치가 굉장히 높게 지금 처져 있는 건데 사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우주항공 뭐 사실 실체도 없는데 엄청 자아자찬 내지는 뭐 대단한 것처럼 얘기한다. 맞습니다. 지금 그런 엄청나게 부풀려져 있는 거고요. 어느 순간 또 재밌는 섹터가 나오면 우주항공 쳐다보지도 않을 거예요. 근데 지금 이 시간까지는 우주항공이 꽤나 매력적이고 주목받는 섹터로 등장한 거 맞고 앞으로도 저 생각엔 최소 며칠에서 몇 주는 더 간다. 언제까지? 스페이스X 상장할 때까지. 그때까지의 기대감은 여전히 있다라고 볼 수가 있다 말씀드립니다. 글로벌 제약바이오 업계 최대 투자 행사인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가 개최되었는데요. 증시의 영향은 좀 어떤지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원래 영향이라는 관점에서 보면은 뭐 이번에 CES도 사실 대단했는데 1월 달에 열리는 대표적인 IT BT 행사잖아요. 그 CES 지난주에 이제 열려서 열렬하게 이제 그런 행사들의 내용들이 알려지고 했는데 사실 CES는 성공을 한 게 12월 달에 예상했던 것보단 그 기간 중에 더 이슈를 만들면서 그 후에도 지금 뭐 현대차 그룹 같은 경우가 막 올라가니까 CES에서 완전히 스타가 된 거죠. 거기 공개했던 애틀라스가 베스트 로봇에 뽑혔다. 이게 하나의 그냥 무기가 돼서 날아가는 상황들이 만들어지는데 12월 중순부터 1월 초까지 JP모건에 대한 이슈도 기대감으로 움직인 것들이 있어요. 특히 뭐 메인 섹터에서 발표를 한다던가 이렇게 되는 5개, 6개 회사들은 나름대로 이 행사가 열리기 전에 오히려 강했는데 저는 원래 이 행사를 그렇게 규정하거든요. 바이오의 첫 행사는 맞는데 여기에서 도드라진 행보나 기술 이전 계약이 나오지는 않는다. 몇 년 동안 예를 보더라도 이거는 연초부터 시작했고 이제 진짜 오픈이 되는 시작이에요. 그래갖고 봄에 미국의 아마케라든가 종양학회 이런 거 열리고 가을에 유럽 종양학회 그 사이에도 이제 뭐 요새 인기가 있는 뭐 비만이라든가 뭐 치매라든가 이런 학회들은 봄하고 가을 사이에 엄청나게 많거든요. 그런 것들 다 겪은 다음에 보통 10월에서 12월 사이에 이제 결실을 거두는 기술 이전 계약들이 좀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저는 이게 새해 벽두부터 뭐 기술 이전 계약이 나올 거다 이런 기대감은 솔직히 적습니다. 그러니까 막상 참여해서 뭔가 발표해서 내용들은 이제 많은 빅파마들이 뭐 숙지를 해 나가는 과정이고 뭐 명함이나 포스터, 팜플렛 이런 거 돌려가지고 우리 회사 이런 거예요 이런 거 많이 알리는 기간이긴 한데 생각보다 이제 인풋 대비해서 아웃풋은 별로 없는 행사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별로 뭐 기대값은 없다고 봅니다. 막상 열리고 나면. 근데 거기에다 이제 하나 좀 초를 친 게 그 UBS에서 어저께 알테오젠에 대한 목표가를 27만 원으로 낮추는. 그러니까 마치 반도체에 대해서 겨울이 온다면서 하이닉스 9만 원 할 때 6만 원 목표가 냈던 그 모건 스탠리 같은 움직임처럼 아니 지금 40 몇만 원 하고 있는 애한테 27만 원이 목표가라고 얘기를 하면 어떡하라는 거죠? 그게 사실 오히려 바이오 쪽 분위기를 확 좀 다운시키는데 굉장히 일조를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뭐 제가 봐선 이번 행사는 우리나라 기업들이 한 30개 가까이 나가서 알리고 이런 것들 합니다. 열심히 하는데 일단은 씨를 뿌리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나머지 학회들 쪽에서 계속 컨택하고 임상 결과값 계속 발표하면서 너네 이렇게 지나고 있구나 이렇게 여름 이후에
판단이 들면 빅파마들이 달라붙어 갖고 기술 이전 계약을 성사시킬 그런 게임들이 계속 나올 거라서 저는 뭐 이번보다는 이번에 참가한 기업 리스트화 해 놓으시고요. 그리고 3, 4월쯤에 AACR, 뭐 아스코 이런 미국 그 아마케 이런 것들에 나가는 기업들 계속 중복해서 계속 나가는 기업이 어쨌든 성사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니까 그런 것도 위주로 이제 봄쯤 이후에 리스트 만드셔가지고 분할 매수 관점에서 접근하시면 되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지난 25년에 핫했던 비만 치료제 시장이나 ADC 쪽에서는 26년에 주목할 이슈들이 있을까요? ADC 관련해서는 빅파마들한테 한 군데만 이게 옛날하고는 달라가지고 뭐 신약을 만들어서 파는 게 아니고 플랫폼에 대한 계약이기 때문에 제가 봐선 작년에 2건이나 그 성사시켰던 ABL 바이오 같은 경우도 더 다양한 매출처를 찾아서 그냥 기술 이전을 할 수 있는 흐름들이 나올 거거든요. 전 그래서 올해도 한두 건 이상은 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또 비만약은 이제 완전 플랫폼 자체가 이제 제형이 바뀌는 게 매일 주사 맞던 게 일주일에서 뭐 한 달 간격짜리도 나오고 심지어 뭐 석 달짜리도 나온다는 얘기도 있는데 아무래도 주사 맞는 것보다는 먹는 비만약의 시대로 지금 슬슬 돌고 있기 때문에 올해는 먹는 비만약을 하는 회사가 더 주목을 받는 그런 흐름이 나올 거라고 생각이 들고 또 하나 이제 우리나라 기업 쪽에서 주목하셔야 될 거는 삼성바이오가 이제 분할이 됐잖아요. 삼성바이오와 에피스 홀딩스 이렇게 분할이 되었는데 어쨌든 그게 어떤 식이냐면 삼성바이오는 이제 그냥 한마디로 과자 공장처럼 바뀌었다고 보시면 돼요. 배합 공식을 받아서 그대로 찍어서 만들어주고 그에 따른 수고료 이런 걸 받는 공장 같은 개념으로 탈바꿈이 된 거고 에피스 홀딩스는 신약 개발 쪽으로 이렇게 딱 회사가 분리돼서 그동안은 합쳐져 있기 때문에 그런 비밀 공식을 갖고 있는 회사들이 신약 개발도 같이 하는 회사한테 그런 CDMO나 이런 걸 맡기지 않았던 거거든요. 근데 이제는 자유로워졌죠. 회사가 딱 분리가 됐으니까 삼성 바이오는 그냥 주는 대로 만들어주는 회사인데 너무 이제 잘 만들어주고 크게 용량도 커졌으니까 따박따박 계산이 되는 돈을 버는 회사로 바뀌는 거고 에피스는 이제 뭐 신약 개발하는 그런 유수의 기업인데 근데 앞에 삼성이 붙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남다른 거죠. 삼성이 붙었는데 신약을 하니까 IT의 강점과 함께 AI가 더 들어가서 훨씬 좀 도드라진 성과를 빨리 만들어내지 않겠느냐 그런 시각에서 삼성 에피스 홀딩스 또 최근에 상장한 그 기업들 중에 일부는 삼성 뭐 서울병원 출신이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범삼성가 네임을 달고서 나온 기업들이 또 막 상한가를 막 서너 번씩 가고 이러거든요. 그런 흐름들이 앞으로 몇 개 기업들에 또 통용이 될 확률이 높다 이렇게 보시고 삼성 밸류체인 쪽으로 포함되어 있는 게 아무래도 약간 좀 브랜드가 있어 보이는 효과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간헐적으로 보면 지금 제가 봐선 ADC 그러니까 지금 빅파마들의 조류가 항암 개발을 많이 안 한대요. 왜냐하면 암이 걸리는 사람이 많은데 말 그대로 더 많은 환자라고 해야 할까? 어떤 대상이 있는 건 비만이다 이거예요. 비만약 개발을 하면 하지 항암 개발을 잘 안 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사이즈가 상대적으로 비만이 월등하게 크고요. 뭐 저런 통계도 있거든요. 2050년 되면은 세계 인구, 성인 인구의 반이 비만 환자라고 하니까 암 환자가 그 정도로 걸리진 않잖아요. 그래서 이게 조류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암이 걸려서 곧 죽을 수도 있는 사람을 살린다라는 가치도 대단한데 그냥 아예 살을 적당하게 유지시킴으로써 암에 걸리지 않는 사람을 더 많이 만들어 놓는 게 더 시장성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왜냐하면 비만이 만병의 근원이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비만이 안 걸리게 만들면 암 환자도 훨씬 안 나올 거 아니야? 뭐 그런 거죠. 다른 또 효능도 요새 비만약에서 워낙 많이 지금 발굴이 되고 있는 터라 어쨌든 그런 게 있고요. 또 하나 이제 우리 인류의 숙제 중에 영원히 아직 해결 못한 게 치매 치료제예요. 그쪽 부분은 아직 이거야라는 게 없기 때문에 뭐 많은 빅파마들이나 우리나라 기업들도 도전해 볼 수 있는 가치 같은 것들이 있을 거고 대사질환 쪽으로서 해서 메시라고 있습니다. 지방 간염, 그 치료제 쪽도 꽤 있고 최근에 또 화두가 된 게 탈모 관련해서 좀 이슈가 있어요. 근데 이거는 이게 모르겠어요. 아주 메인은 아니고요. 제가 봐서 제일 어쨌든 화두는 비만이고 이번에 경구용 조금 더 진화되면 이제 패치용 뭐 이런 식으로까지 나오는 게 제일 핵심이고 그 다음에는 이제 뭐 노화에 따른 이제 치매 그것도 이제 굉장히 인간한테 너무 슬픈 병이기 때문에
막을 수 있다면 아니면 조금이라도 회복될 수 있다면 그 가치가 대단히 인정받는 상황이 될 것 같아서 올해 화두는 비만하고 저는 치매로 보는 게 맞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로봇주가 이제 지난주 CS2016에 이어서 어떤 힘을 입어서 강세를 보였는데요. 앞으로 이제 좀 걱정하는 게 그만큼 오른 만큼 또 떨어지는 게 아니냐 하는 우려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어떤 것도 사이클이 있기 때문에 영원히 올라가지만은 않겠죠. 당연히 얘네들 왜 이렇게 올랐어 이러다 보면 항상 로봇주는 사이클이 어닝 시즌이 오면은 떨어져요. 왜냐하면 숫자가 안 나오는 걸 뻔히 보니까 스스로 그냥 고개를 좀 숙이거든요. 근데 이제 어닝 시즌 끝나면 또 고개를 들기도 하고 작년 우리나라 로봇주가 올라가기 시작한 게 이제 연초에도 조금 오르다가 봄, 여름까지 안 올랐어요. 그러다가 8월 달에 그 노란봉투법 국회에서 통과되면서부터 올라가기 시작했고요. 이번 같은 경우는 3월 달에 노란봉투법이 시행이 됩니다. 유예 기간이 몇 달 있었고요. 뭐 그때라도 한 번 더 올라갈 수 있으니 단기적인 전망으로 보더라도 이번에 뭐 고점 비슷하게 사실 올라간 게 워낙 지금 많고 오늘조차도 뭐 엄청나게 올라간 로봇주들이 많았는데 와 신고가 내고 뭐 이런 기업들 무서울 정도로 올라가는데 계속 이제 불안한 거죠. 이거 더 올라갈 것 같긴 한데 지금 내가 잡으면 꼭 물릴 것 같고 막 여러 가지 고민들이 많으실 텐데 결국은 제가 다른 정답은 모르겠지만 결국 엄청나게 고민하다 사실 물려요. 근데 그 물려서 단기에 또 나올 만한 모멘텀이 있느냐라고 생각하면 아까 말씀드린 노란봉투법 3월 시점이 있기 때문에 로봇주 들어가서 물리셔도 탈출의 기회는 분명히 있다. 그리고 로봇 이번에 CS에서 화두가 됐듯이 뭐 AI가 사실 계속 LLM 모델, 챗 GPT만 써갖고서는 발전이 없잖아요. 결국은 피지컬 AI를 얘기하는 거고 그런 전방 산업들이 터져줘야 AI 투자한 게 의미가 있어라는 얘기로 귀결이 될 것이기 때문에 뭐 로봇주는 갈 수밖에 없다고 보고요. 인간의 글쎄 원래 기본 성향이 뭘지 모르겠는데 그냥 일 안 하고 놀고 먹는 게 제일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본연이라고 하면 뭐 그거에 딱 구미에 맞는 대안이 나온 거 아니냐. 물론 아직도 모자라고 가성에 차는 건 아니지만 해가 가면 갈수록 보여주는 로봇의 행보는 굉장히 놀랍고 또 산업적인 어떤 그 노동력을 대신할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제 생각엔 로봇주는 앞으로 뭐 시간의 문제지 더 크게 성장할 거라고 보는 거고 젠순왕이 얘기한 걸로 아는데 2050년도인가 60년도를 기반으로 해서 로봇 시장의 전체적인 파이가 70경이 된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70경은 사실 상상이 안 되죠. 1000조가 10개 있으면 10,000조잖아요. 10,000조가 1경이에요. 그게 70개 있는 거니까 엄청나게 큰 시장이란 저도 셈법이 안 될 정도로 큰데 최상위의 기업을 이끄는 CEO가 완전 빈말했다고 보진 않습니다. 그래서 물론 뭐 자기네 그 홍보를 위해서 크게 시장을 불렀을 수도 있지만 로봇 시장에 그 연관되어 있는 배우 시장까지 합쳐서 그런 정도의 시장이 있다고 하는 건 로봇이 앞으로 나아갈 그 여지가 얼마나 큰가를 얘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근데 이제 로봇이 갖고 있는 전 두 가지 문제가 있었다고 보는 건데 하나는 제대로 된 로봇 기업이 아직 없었다는 거 하나 그리고 없으니까 잔챙이들만 있으니까 실적도 없는데 너네들이 왜 가니 심지어 레인보우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9조대 시가총액인데 매출이 몇백억 나오지도 않아요. 어떻게 9조짜리지? 진짜 앞에 삼성이라는 거 붙었으니까 이런 거지 그거 아니면 얘네가 무슨 가치가 있어서 이렇게 9조나 됐을까 생각이 드는데 여기에 현대차가 등장한 거죠. 현대차가 테슬라랑 맞짱 뜨는 로봇 기업으로 지금 급부상을 하는 거예요. 누가 이렇게 체급이 맞아라고 얘기를 하는 분도 있겠지만 체급은 맞추면 그만이에요. 지금 그래서 몇 천조짜리 뭐 1000조대 되는 테슬라랑 이제 80조 되는 현대차가 급이 맞느냐 싶지만 또 나름대로 그 로봇만 보면은 뭐 일장일단이 있지만 아틀라스랑 옵티머스랑 뭐 크게 저는 산업에서 움직이는 그런 이용의 어떤 가치라든가 이런 거 봤을 때 그렇게 막 차이나 보이지 않더라고요. 이번엔 너무 아틀라스가 보여준 매력이 대단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이걸 기점으로 해서 현대차, 또 현대 뭐 모비스, 글로비스, 또 HL 뭐 만도, 또 현대 오토에버 이런 애들이 연합으로 같이 부상을 하니까 이제는 그냥 실적도 없는 로봇주들만 우리 수십 개 있었어 이런 시장이 아니라 현대차가가 이끄는 로봇 군단 이런 게 있으니까 로봇이 가기가 너무 편해진 시장이 된 거죠. 앞으로 그런 시장이 될 거기 때문에 로봇주는 사실 저는 한 3년 전쯤에 저 혼자만 한 1년 내내 외치던 시장이 있었어요. 로봇주 아무도 얘기 안 할 때 그래갖고 1년 동안 사실 욕을 많이 먹었어요.
너는 가지도 않은 로봇을 왜 얘기하니? 막 한 4년 전쯤에 그랬거든요. 근데 이제 3년 전쯤에 레인보우 이슈가 터지면서 제가 1년 동안 그 전에 막 외쳤던 게 그 해에는 어쨌든 빚을 못 봤지만 결국 나중에 로봇이라는 게 등장을 했고 이런 정도의 이제 경로를 거쳤는데 저는 지금 뭐 어떤 분들은 진짜 여전히도 실적이 없는데 너무 과하다 이런 얘기도 하시는데 실적은 아마 어느 순간 갑자기 붙을 거예요. 그리고 우리나라에 뭐 지금 최근에 서비스 로봇, 홈 로봇, 뭐 재활 로봇, 뭐 수술 로봇, 최근에 수술 로봇도 뭐 앨런 머스크가 얘기했잖아요. 3년 내로 외과 의사 필요 없는 세상이 온다. 의대 가는 거 의미 없다. 뭐 이 정도까지 얘기를 할 정도면 뭐 좀 아니 다 그게 뭐 100% 대안이 되진 않겠지만 굉장한 변혁을 일으킬 거라고 보는 거거든요. 전 수술 로봇도 최근에 굉장히 강조를 많이 드리고 있습니다. 뭐 미국의 웬만한 그 1등 수술 로봇주가 지금 300조가 넘어요, 시가총액이. 우리나라 최근에 상장한 그 리브스메드가 이제 1조 한 3천억 정도 되는데 1조 한 4, 5천억 되는데 야무지게 목표는 그 회사랑 맞짱 뜨는 거거든요. 1조짜리랑 300조랑 싸우면 나중에 뭐 평균 값으로 회귀가 된다고 하면 1조짜리한테 너무 큰 기회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앞으로 이제 이 현대차가 이끄는 로봇주들은 실적이 지금 나오고 있는 로봇주들도 네, 많기 때문에 앞으로는 좀 더 바뀔 수 있을 것이라고 보시나요? 이번에 사실 그 현대가 쪽의 업체들은 이게 지금 기본적으로 올라가는 거는 뭐 엔비디아와의 그 2차 회동도 이제 굉장히 재료가 됐죠. 왜냐하면 젠슨왕이 로봇하고 자율주행을 강조를 하는데 그것들 실현시킬 수 있는 디바이스를 갖고 있는 게 현대차다 보니까 이해관계가 맞아서 그 비공개 회동 30분 했다라는 거에 가치가 지금 엄청나게 펌프질을 하고 있는 건데 사실 현대 오토웨버나 뭐 모비스, 글로비스가 직접적인 로봇을 한다 이런 개념보다도 보스턴 다이나믹스의 지분에 지금 얽히고 설켜 있는 그 지분 관계 가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오후에 나온 거 얘기 들어보니까 보스턴 다이나믹스 상장하면 시장 가치를 지금 한 30조 정도 보더라고요. 근데 지금 정의선 회장만 21% 갖고 있거든요. 그럼 한 6조예요. 예, 거기다 글로비스가 한 11% 갖고 있으니까 글로비스만 하더라도 한 3조인데 글로비스 시가총액이 3조가 안 돼요. 그러니까 배보다 배꼽이 큰 시장 가치를 갖고 있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의미로 요새는 지분 가치 뭐 최근에 스페이스X도 뭐 1000조니까 4천억 투자 미래에셋 그룹이 뭐 10배 벌어서 4조 가치가 됐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할 정도 얘기가 나오는 게 최근에 어쨌든 그 미국의 무슨 그 비상장 기업에 투자한 것들에 대한 상장 후 가치를 따져봐서 이게 연동되는 주가들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원래 뭐 자동차 쪽으로 기본 체력도 있고 이익이 기본으로 깔리는데 거기에다가 뭐 그 로봇 지분 가치 같은 것들로 인한 평가 가치가 올라가는 거 이런 것만 하더라도 뭐 추가적인 알파가 붙는 거죠. 주목할 만한 로봇 기업들 좀 몇 가지 소개해 줄 수 있을까요? 저는 뭐 지금은 로봇 원가의 한 40% 차지하는 게 액추레이터라는 그 관절, 뭐 근육, 뼈대 이런 개념의 이제 부품이라서 감속기 쪽 국산화 이슈가 있는 거. 아까도 막 반도체도 국산화 이슈 얘기 드렸는데 우리나라에서 감속기 국산화하는 회사가 제가 알기로는 딱 두 회사 있거든요. SPG랑 SBB. 요새 흐름이 너무 좋아요. 그리고 국내 유일의 모션 제어 칩이라서 모션 제어 칩이라고 인간으로 치면 손해거든, 손해. 그런 이제 어떻게 받아들인 신호를 어떻게 전달할 거냐에 대한 칩에 대한 부분들 한 회사 중에 아지네스테이라고 있는데 그런 회사들 그리고 아까 리브스메드도 말씀드렸는데 수술 로봇 앞으로 저는 굉장히 유망할 것 같아서 수술 로봇 우리나라 딱 4개 있습니다. 고영하고 큐렉소랑 리브스메드랑 하나 굳이 더 붙인다고 하면 미래컴퍼니 정도까지 있으니까 그중에서 어쨌든 리브스메드가 대장이 될 가능성이 높고 큐렉소, 고영 같은 것도 최근에 변동성이 좀 좋더라고요. 어쨌든 수술 로봇은 앞으로 뭐 시장이 확대될 거고 사람들이 이제 제일 로봇 중에서 로봇의 그 활용 가치를 뭐에다 따질 거냐. 로봇 자동차 조립하는 것도 좋고 뭐 택배 배달도 좋은데 결국은 사람 생명 살리는 수술 로봇 아니면 엔젤 로보틱스 같이 재활 로봇. 일본 같은 데는 이미 그 환자들 이렇게 들어가지고 뭐 옮기거나 그 환자들 배 기저귀 갈아주고 이런 거 그런 거 해준 로봇도 있대요. 우리나라도 뭐 그런 거 초고령화 시대니까 아무래도 그런 거동이 불편한 분들의 보행이라든가 활동을 도와주는 그런 재활 로봇들 이런 것들도 좀 쓰임새가 커지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매달 10일 간격으로 진행되는 유튜브 무료 특강 아래의 링크에서 신청하세요. 조선주가 또 열심히 가고 있는데
조방원 흐름은 좀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조방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제일 길게 오래 가고 세게 가는 섹터의 특징은 앞에다가 K를 붙일 수 있느냐 아니냐거든요. 근데 조방원 앞에 K 붙일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다 붙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나라에서 1등 하는데 세계에서도 알아주거든요. K조선, K방산, K원전 다 대단한 나름대로의 위치를 가지고 있는 회사들. 어디가 쫓아와서 이 위치가 상실된다 이런 게 아닌 이상은 유지가 계속 되는 거죠. 세계에서 이 섹터에서는 우리나라에 있는 기업이 제일 잘해. 이게 유지되면 주가는 물론 변동이 있겠지만 결국 그 흐름은 계속 우상향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제 그 산업 자체가 소멸이 되거나 줄어들면 또 다른 얘기가 되겠는데 지금 원전 세계적으로 글로벌 원전 르네상스예요. 전 세계적으로 몇백 기 정도가 지금 대기하고 있을 정도로 우리나라가 오히려 정책적인 모호함 속에 좀 일이 잘 안 풀리고 있지. 뭐 미국은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행정명령 통해 가지고 8기인가 10기를 뭐 30년 그 2030년까지 무조건 만들라고 행정명령도 내린 상태고 2050년까지는 지금 100기가와트를 400기가까지 300기가를 늘리려면 이론적으로는 1기가와트짜리 원전이 300기가 필요하거든요. 솔직히 2050년까지라고 하더라도 저는 불가능하다고 보긴 하는데 그 정도 목표로 달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럽도 원전을 지금 계획하는 나라들 합쳐보면 한 50기 돼요. 그리고 또 동남아도 손들고 중동도 손들고 뭐 중국은 알아서 짓고 있는데 우리나라 서해바다 맞은편에만 지금 10몇 기 짓고 있어요. 새로 짓는 것만. 그 정도로 원전이 난리치고 있는데 이제 진영 논리상 보면 민주진영에서 공산진영한테 원전 져달라고는 안 할 테니까 실질적으로 질 수 있는 나라 미국하고 우리나라랑 프랑스밖에 없거든요. 일본은 사고 났으니까 도입을 안 하려고 할 거고 그렇게 보면 그 짓는데 비용이 반밖에 안 되는 우리나라가 선택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건데 이제 미국이 자꾸 딴지를 걸죠. 웨스틴 하우스가 자기네가 이제 원전에 대한 원천 기술이 있다면서 이제 계속 딴지를 거니까 그런 부분이 조금 걸리긴 하는데 어쨌든 미국이 주도를 하더라도 이번에 불가리아 원전 같은 경우는 웨스팅하우스가 따냈어요. 근데 그 짓는 거는 현대건설이 거의 다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차면은 분명히 할 수 있는 길은 있다고 보는 거고 조선, 미국의 조선을 위대하게 마스가를 지금 외쳐줄 정도의 나라인데 조선 뭐가 겁나겠어요. 지금 중국하고 맞짱 뜰 수 있는 유일한 나라고 중국보다 더 잘 만들 수 있는 유일한 나라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뭐 지금 진영 논리로 봤을 때 뭐 미국이 중국한테 배 만들어 달라고 할 리는 없는 거고 결국 우리나라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저게 이제 보너스로 뭐 캐나다 잠수함 사업이 이제 꽤 규모가 큰데 그거만 되면은 엄청 좋겠죠. 그리고 이제 뭐 미국도 더 뻗대질 않고 군함들 우리나라 뭐 입항시켜갖고 막 맡기고 그래요. 이게 막 생겨나고 있거든요. 사례들이. 조선도 뭐 당장은 제 생각에 걱정 없을 분야라고 보는 거고. 방산은 먼저부터에서도 약간 다르긴 했지만 전 세계에서 이렇게 싸고 성능 좋은 무기를 제때 공급할 수 있는 나라가 없는데 뭐 방산에 대해서 뭐 이유가 자기네들 안에서 뭐 해보겠다 이러면은 조금 걸리긴 하겠지만 뭐 그거 외에도 중동이라든가 동남아라든가 남미 같은데 수요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뭐 방산도 당장 걱정할 게 없고 안타깝지만 전 세계가 이제 경쟁의 분위기고 또 각자 도생의 분위기, 지역 분쟁이 어디라도 호시탐탐 있을 곳이 여러 군데 잠재적으로 있기 때문에 이게 방산이 잘 되는 게 사실 세계 평화에 뭐 좋은 거는 아니겠지만 어쨌든 시장이 확대되는데 우리나라 기업들의 역할이 분명히 같이 동반해서 커지고 있다는 거 분명하기 때문에 조방호는 그런 거죠. 한 2, 3년 쭉 세상의 세태 때문에 흐름들을 탔는데 그것들이 더 재미있고 흥미로운 섹터. 이를테면 이번에 뭐 삼성자 하이닉스의 실적이 너무 대단해요. 조방호를 능가해요. 이러니까 더 쏠리는 거고 바이오 막 조단이 뭐 몇 조짜리 기술 이전 하니까 갑자기 탱크 막 수천 대 팔아야 되는 돈을 한 번에 뭐 기술 이전으로 벌었어? 이렇게 되니까 이쪽으로 잠깐 쏠리는 거고 우주항공 뭐 방산하고 약간 걸려 있는데 우주랜다 뭐 돈을 무한대로 쏟아부어도 결과값은 모르겠는데 하여튼 디립다 불 수 있게 해준단다 나라에서 이러니까 또 쏠리는 거 이렇게 잠깐 돈이 나갔다가 하지만 스테이블하게 수익을 올리면서 전 세계에서 1등 마크를 붙일 수 있는 그런 대표적인 섹터는
뭐 조방원 정도면 충분히 좋기 때문에 장기 포석으로 봤을 때는 그런 거죠. 그러니까 고점에서 최근에도 다시 또 며칠 사이 극복이 다 됐지만 내려오면 땡큐죠. 내려오면 가격이 내려와 주면 뭐 고점에서 한 20-30% 내려와 주면 이게 웬 거야? 사이클이 있으니까 결국 내려오긴 하는데 내려왔으니 이제 끝입니다. 이게 아니고 다행히 내려온 타이밍을 잘 잡으시면 좋겠다 이런 생각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 이번 기회가 잠깐 내려왔던 게 아니라 좀 길게 내려와 있었거든요. 길게 내려온 게 그게 상반기까지는 괜찮았다가요. 삼성전자가 6만 원에서 10만 원대 올라가고 하이닉스가 7월 달만 해도 25만 원이었어요. 그게 70만 원 올라가는데 솔직히 방산이나 원전이나 조선이 두세 배 올라가진 않았거든요. 왜냐하면 2년, 3년 동안 쭉 올라가는 흐름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20-30% 게임을 하고 있는데 뭐 두세 배 가는 애들이 있으니까 그쪽으로 물량과 에너지를 뺏기다 보니까 본의 아니게 뭐 한 이 바운더리 안에서 돈이 도는데 여기서 나가서 저쪽 가서 놀게 되면 아무래도 이쪽 곳간이 비니까 주가가 내려갈 수밖에 없는 거죠. 이제 이 흐름이 다시 조방원으로 넘어오는 중이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이번에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가 그런 이슈를 만드니까 반도체 가뜩이나 올랐는데 올랐잖아요. 여름 이후에 막 삼성전자도 더블나고 하이닉스는 3배 나고 이렇게 올랐으니까 여기서는 또 좀 이탈해서 20-30% 조정받은 데 가서 하는 게 더 낫겠다 이런 생각 했을 거고 아니면 이제 빠르게 보시는 분들은 뭐 요새 난리 났으니까 로봇하고 자율주행하고 우주항공 붙어갖고 해야겠다 이게 훨씬 재밌다 이렇게 좀 또 나뉘고 있는 흐름이라고 봅니다. AI 기반 전력 수요 확대가 미국 수주에 대한 기대감으로 원전 종목들이 좀 강세를 보였는데 현재 흐름은 좀 어떤지도 한 말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원전주는 조정은 뭐 가장 깊게 보면은 고점에서 한 20% 정도씩 부러졌었으나 최근에 또 말씀 주신 대로 AI를 하긴 해야 되는데 데이터 센터 설치를 해야 되고 돌려야 되는데 전기가 없네. 근데 최근에 이제 메타 같은 경우도 6.6기가와트의 원전과의 그 계약을 장기적으로 해놨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이 이제 막 일어나니까 원전에 대한 기대감들이 커지는데 뭐 지난번 이제 대통령 업무 보고나 이런 데서도 나왔던 얘기지만 원전 하나 짓는 게 사실 1-2년짜리가 아니거든요. 그 얘기한 보고자의 말에 따르면 뭐 빨라도 12년, 뭐 13년 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SMR도 뚝딱하면 뭐 대형 원전의 10분의 1 크기니까 금방 질 것 같죠. 아니에요. 지금 우리나라 SMR 1호기가 등장하려면 2035년 돼야지 등장을 해요. 2028년까지 만들고 시운전을 7년을 해야 돼요. 물론 그걸 뭐 앞당길 수는 있겠죠. 급하니까 규정대로 하면 그 정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SMR도 나오려면 근 10년 가까이 걸리는 거예요. 뭐 미국에서는 뭘 단축시켜갖고 2030년쯤에는 뭐 돌릴 수 있게 한다고 하는데 뭐 그것도 그때 가봐야지 되겠죠. 시운전을 충분히 안 했는데 막 돌려갖고 뭐 이상하게 돼버리면 또 안 돌리니만 못할까 될 거니까. 그러니까 이게 참 AI는 뭐 마치 1-2년 사이에 엄청나게 팽창을 해야 될 것 같은데 그걸 받쳐줄 수 있는 원전은 사실 지금 없어요. 아무리 빨리 잡아도 한 7-8년 이후에나 가동이 되거나 뭐 신규 원전이 등장할까 말까 이 정도라는 거지. 사실 이 렉이 엄청나게 지금 걸려 있는 건데 그러니까 그런 거죠. 고민하는 게. 그러니까 어떤 쪽에서는 10년이나 걸리는 걸 지금 시작해서 언제 하는데라는 쪽이 하나가 있고 원전을 미는 사람들은 지금이라도 더 빨리 시작하지 않으면 언제 정말 원전을 할 건데라는 조바심을 내는 거거든요. 제가 봐선 최근에 우리나라 이제 새로 생긴 부처 중에 뭐 기후에너지부라고 있어요. 그쪽은 환경이라든가 이런 거 생각하는 부서라서 원전에 대해서 그렇게 탐탁하진 않는데 그네들조차도 요새 약간 인식이 바뀌어서 원전이 없으면 장기적인 에너지 수급이 좀 불가능하다라는 얘기들도 깨닫는 사람들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건 좀 다행인데 사실 너무 오래 걸려요. 그리고 제일 큰 문제가 저는 원전에 대해서 이제 걱정하는 것 자체가 SMR 우리가 이제 원전을 줘도 우리 지금 뭐 경상도나 전라도 이런 쪽에 다 퍼져 있잖아요. 우리나라가 좀 덜하다고 하지만 미국 같은 데서 겪는 심한 부분이 거기서 생산한 전기를 송배전을 타고서 보내는데 그게 누수가 너무 많이 나오는 거예요. 누전, 전기의 로스가 너무 많이 나와. 그걸 새로 이제 갈겠다고 하면서 이번에 뭐 변압기류나 전선유나 이런 또 회사들도 많이 올라가는 게 수십 년 쓰다 보니까 너무 낡았고 전기가 사실 뭐 그냥 우리가 생산하면 쭉 그냥 가면은 가정집에 뭐 일도 로스가 없이 갈 것 같지만 제가 있기로는 꽤 이제 길이가 멀어지면 그
방전 개념이나 뭐 누전 개념으로 꽤 손실이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 거 막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산단이라든가 가정집 근처에다가 이 전원이 있어야 되는데 누가 좋아하겠냐고요. 나중에 산단에 옆에 붙여야 되는 게 SMR의 이제 숙명처럼 등장할 텐데 미국은 뭐 워낙 광활하니까 그런 게 되게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 수도권 뭐 말 그대로 뭐 제가 사는 수원 근처, 용인, 화성, 평택 이런 데다가 SMR 설치하겠다고 해보세요. 산단을 위해서는 먹고 사는 문제니까 필요할 것 같은데 우리 동네 옆에다가 몇 킬로 안 떨어진 데다가 원전 비슷한데 위험이 약해요 이러고서 아무리 설득해도 저는 설치하라고 할 사람들 솔직히 없을 것 같거든요. 이게 딜레마예요. 원전은 분명히 해야 될 방향인 것 같은데 나중 가서 우리 동네 이거 설치해도 좋겠습니까? 그러면 손댈 사람 아무도 없으니까 그게 문제죠 제일. 그러니까 원전은 참 이게 뜨거운 감자입니다. 분명히 해서 안정적인 에너지 수급과 얼마 전 업무보고에서 나왔듯이 발전 단가가 훨씬 적게 먹히는 가성비 있는 에너지는 맞는데 막상 설치할 데가 없다는 거. 그리고 SMR도 지금 딱 11차 전력수급 기본 계획에 1기 예정돼 있는데 1기 가지고 그거 접었자 산단 뭐 돌리는 것도 형편은 왜냐면 대형 원전이 1기가 정도 돼야 데이터 센터 하나 돌릴 정도 울산에 짓는 거 그런 정도인데 그 반도체 산단을 돌리려면 제 생각에는 대형 원전 한 서너 기 정도 분량은 있어야 되는데 SMR 한 기를 10년 있다 짓는데 이거 가지고 이게 되겠나요? 저는 택도 없는 소리라고 보는 거고 많이 필요한데 현실적으로는 계속 공회전만 돌리고 있는 거죠. 뭐 설치하자마자 이거 갖고 몇 년 싸우고 막상 어디다가 설치할 건데 이러느라고 또 시간 보낼 거고 그래서 AI 데이터 센터 최근에 그 12월 달에 방문했던 손정희 회장이 우리나라 그 AI에 대해서 그런 얘기를 했다고 하죠. 한국이 3강의 AI 강국이 되겠다고 하고 막 이런 비전은 너무 좋은데 그거를 실현시키기 위한 AI 데이터 센터는 너무 지을 생각을 안 한다는 얘기예요. 아니 뭐 시설도 없는데 어떻게 AI 3강을 하겠다는 얘기냐? 업계에서도 그런 얘기 있거든요. 엔비디아가 26만 개의 GPU를 주겠다고 하니 그거를 돌릴 데이터 센터가 없는데 어떻게 뭘 어디다 쓸 건데? 이런 얘기들이 숱하게 나온다면 그래서 답답해요 진짜 사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막 이상은 AI 3강국 이거 있고 막 이런 거가 지탱이 돼서 삼성전자 하이닉스 실적 잘 나오니까 AI 시대가 그냥 성큼성큼 오는 것처럼 막 생각을 하고 여러 가지 LLM 모델에 물어보면 답이 뭐 그럴싸하게 나오니까 AI 시대가 막 온 것 같은데 궁극의 AI 시대는 너무 멀리 있고 그걸 달성하기 위한 인프라들은 전혀 뒷받침이 안 되고 있는 그림 같아서 나중 가면 이게 대폭발 내지는 굉장히 어지러움을 느끼게 만들 재료가 될 것 같다. 제가 원전 얘기들이 다 갑자기 제 스스로 AI 회의론을 얘기 드리는데 원전이 그만큼 필요한데 현실로는 너무 좀 벽이 크다 이런 말씀을 드리게 됐습니다. 원전 대장주인 두산 에너빌리티에 대한 관심도 지금 뜨거운데요. 두산 에너빌리티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두산 에너빌리티는 지금 10만 원 근접까지 가다가 지금 이제 8만 원 중반 정도거든요. 아주 고점에서 치면은 한 20% 가까이 빠졌다가 요새 한 7, 8%좀 올라와 가지고 아주 고점에서 이제 10% 정도 조금 조정받았다 요 정도 흐름인데 사실 두산 에너빌리티에 대한 시각은 이제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단순히 이 회사의 밸류가 적정하냐 이렇게 얘기하면 꽤 높은 편이에요. 기대값이 꽤 있기 때문에 1년에 버는 거 대비해서 흔히 말해서 PR이라고 하는 수치가 꽤 높은 편입니다. 근데 미국의 글로벌단에 있는 원전 기업들의 PR보단 낮아요. 그러니까 상대적인 저평가 상태인 건 맞고요. 우리나라 입장에서 보면 원전이라든가 또 SMR 또 최근에 이제 또 에너지원 중에 하나 가스터빈이라고 있는데 그쪽 기술을 다 갖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사실 거기다 이제 미국의 SMR 기업들의 지분 투자 가치도 있고 이게 두산 에너비 최근에 이제 올라온 겁니다. 맨날 2, 3만 원대 놀다가 9만 원까지도 가고 최근에 8만 원대 흐름 나오는 건 그만큼 중요하게 이제 입지를 차지하고 있는 과정인 거 맞는데 저는 사실 뭐 다른 애들이 워낙 좀 날아가는 애들이 있고 뭐 이 녀석 덩치가 크고 이제 무거우니까 좀 덜 가는 것 같지만 저는 장기적으로 보면 주가는 지금 절대적으로는 비싸 보이지만 미국의 유수의 기업들에 비해서는 저평가. 근데 우리나라 기업들의 맹점이 뭐예요?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실적이 너무너무 좋은데도 아직 하이닉스 기준으로 마이크론의 반값이거든요. 그런 거를 뛰어넘을 수 있다고 하면 두산 에너빌리티도 지금 제가 봐선 지금 가격에서 더블 가격 가야 된다고 봅니다. 이게
어차피 주가라는 건 객관적인 가치는 의미가 없어요. 주관적으로 이 회사를 바라보는 시각들이 얼마나 사랑스러우냐의 관점이거든요. 제가 봐서 두산엘리베이터 충분히 사랑을 받아도 될 만한 기업인데 뭐 우리나라의 현황이 좀 녹록치 않든지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좀 제가 봐서 굉장히 할인되어서 평가받고 있다 이런 느낌이 좀 있어서 얘도 언젠가 사실 만년 후보였던 현대차가 최근에 날아가는 거 보면 여러 지금 약간 상대적인 저평가 이렇게 글로벌 기업단 대비해서 이게 그거 아닙니까? GM 포드도 실적이 나오는 거 보면 퍼가 한 5배, 6배밖에 안 됩니다. 현대차, 기아도 비슷했어요. 그러니까 너네는 비슷한 내연기관차 부류라고 하면 이 정도에 머무르는 게 맞는데 그럼 왜 테슬라는 30배, 40배냐? 너네는 다르잖아, 태생이. 근데 현대차가 지금 테슬라 쪽으로 무브를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기업의 어떤 그 행태나 형태가. 그러니까 대여섯 배에서 30배 쪽으로 가는 분위기를 탈 수 있는 것처럼 두산 에너빌리티도 제가 봐서는 이게 그냥 에너지 기업이니까 뭐 퍼는 10배 안쪽으로 그냥 붙잡아 놓는 게 맞는데 지금 오버됐으니까 비싸요 이렇게 보는 시각이 아니라 이게 성장하는 산업이고 뭐 원전이라는 게 앞으로 뭐 10년, 20년 장기 성장을 한다라는 시각으로 탈바꿈이 되면 저는 지금 가격보다 충분히 좋아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진짜로. 올해 좀 두산 에너빌리티는 어디까지 갈 수 있다고 보시나요? 원전은 사실 우리도 최근에 이제 뭐 회의론과 또 어쨌든 설치론 이런 것들이 반복되고 있는데 우리 내부적으로만 보면 시장이 뭐 작죠. 앞으로 몇 년 동안 해봐야 뭐 대형 원전 한 기 정도 새로 지을까 말까 정도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에 대한 기대값은 낮을 거고요. 그 대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 특히 미국 시장 원전을 엄청 짓겠다는 목표가 지금 수립이 되고 있고 유럽은 뭐 우리가 다 얻기는 어렵겠지만 미국하고의 그런 협력하에 같이 공동으로 들어가는 그런 프로젝트들은 몇 개쯤 선정이 될 확률이 높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전 두산 에너빌리티 올해 혼자 개인적으로 목표는 약 한 12만 원 정도? 예, 그 정도까지는 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두산이랑 같이 좀 주목해볼 종목은 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일단 이게 사실 작년에 조방원이라 그래갖고 조선 방사는 진짜 많이 가고 오래 간 종목이 많은데 원전은 지수 생각해보면 물론 두산 에너빌리티처럼 3배 내지 한 4배 가까이 오른 애도 많이 간 축이지만 나머지 원전주들은 그렇게 올라간 거 BHI 정도만 좀 세게 올랐고요. 나머지 원전은 정말 그렇게 드라마틱하게 조선방산처럼 많이 간 회사들이 별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조방원인데 이름만 어떻게 같이 붙였지 원전은 그다지 그렇게 쓰지는 않았거든요. 근데 저는 올해도 결국 두산 에너빌리티가 대장이고 그 다음엔 BHI가 수주잔고가 상당히 많은 기업이고 그 원전 부자재 쪽에 관련된 매출이 계속 잘 나오고 있기 때문에 얘도 근데 고점에서 좀 조정이 있었거든요. 얘도 올해 어쨌든 부대장 정도 할 것 같고 우진이라는 기업이 있어요. 우진이라는 기업이 우진엔텍하고도 이제 한 몸이긴 한데 이게 원전뿐만 아니라 장기적으로 원전 해체 시장도 있습니다. 미래 한 10년 내로 뭐 600조 시장이 된다고 얘기를 하는데 우리나라가 원전 해체 경험이 많진 않아도 어차피 짓는 거에 역순으로 하면 해체이기 때문에 짓는 거에 대해서 역순으로 하는 거는 뭐 쉽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해 보면 원전 해체 시장까지 기술력까지 감안해 보면 우진이나 우진엔텍이라는 종목도 좋아 보이고 또 요즘 전력 인프라랑 원전하고 약간 경계선에 있는데 보성파워텍이라는 종목도 해당되는 섹터에서는 좀 관심이 가는 대표적인 종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좀 대표님의 현 시점 포트폴리오 전략에 대해서도 여쭙고 싶습니다. 이게 제가 뭐 안내를 드리는 건 그냥 제 객관적인 시각에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이번 시장 보면서 제가 통탄하는 게 딱 하나 있습니다. 뭐 규정상도 그래서 안 하지만 저는 주식 투자 안 하거든요. 웃기죠? 좀 알 것 같은데 왜 이번에 재미 안 보고 투자도 안 해? 제가 하는 일 기준상 나름대로 알량한 원칙이라고 세우는 게 제가 주식하고 있으면 제 중심으로 너무 몰입이 될 것 같아가지고 객관적인 시각을 유지하려면 제가 주식을 안 하는 게 맞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안 좋은 얘기 제가 가끔 얘기할 때도 자신 있게 얘기해요. 저는 주식을 갖고 있으면 좋은 얘기밖에 못 할 거 아니에요. 계속 올라갑니다. 좋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드린 내용이 사실 일정 부분은 조금 리스크에 대해서 걱정도 되고 우리가 너무 오버되고 있는 부분도 분명히 있다라는 인식도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뭐 지금 막 시장이 좋을 때는 그런 얘기 안 통하죠. 그냥 뭔가 브레이크를 걸고 리스크가 있습니다 얘기해 주는 사람의 그 마음이 전달이 안 됩니다. 다 그냥 싫은 소리 하는 것 같고
지금 한창 좋은데 왜 재 뿌려, 물 뿌려 뭐 이런 생각 하게 되는데 결국 그런 게 시간이 좀 지나면 아 그때 저 사람이 저런 얘기 했던 게 맞았는데 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가끔 보면. 그러니까 그런 것도 좀 감안해서 보시면 좋겠고요. 저는 지금 뭐 어차피 올해 상반기는 전 나름대로 지금보다도 더 좋은 지수가 만들어질 거라고 보는 거기 때문에 뭐 연초에 시작된 흐름이 사실 1월 달 흐름이 상반기는 거의 쭉 이어진다고 봐요. 그래서 반도체 대형주가 올라가다가 이게 업그레이드가 됐으니까 잠깐 쉬는데 얘네들이 뭐 지금 단계에서 한 20 내지 30% 추가 상승이 없을 거라고는 생각 안 하거든요. 상반기 내에 간다고 보는 거고요. 그리고 현대차 중심으로 이제 그냥 내연기관차에서 로봇주로 변신되고 있는 이 흐름, 시장에서 알아서 지금 주가를 만들어주고 있다고 생각이 들고 현대차, 기아차, 선도 그룹으로 일단 등장이 됐고 상반기 내 이런 흐름들 계속 이어갈 거라고 보는 거고요. 저희 증권인들 다 죽으란 소리인데 6월 달부터는 그 한국거래소가 7시부터 매매를 시작한다 그래서 앞으로는 12시간 매매가 이제 전 종목에 6월 달부터는 된다네요. 증권주는 어찌됐든 좋겠죠. 시간이 이렇게 늘어나니. 우리 이번에 대체거래소도 작년에 열리고 나서 기대 이상으로 성장을 했거든요. 욕하면서 보는 마치 막장 드라마 같은 느낌이에요. 욕은 다 해요. 근데 매매는 8시부터 막 열심히 해. 재료가 있는 걸 9시까지 기다리지 않겠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도 보면은 이게 이제 7시부터 하게 되면 해 뜨면 바로 매매를 해야 되는 상황들이 닥치게 될 테니 증권주한테는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노란봉투법 시행이 3월이니까 스마트 팩토리라든가 무인화, 로봇 관련된 이슈는 제 생각 긴 호흡으로 계속 보셔도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이고 작년도에 이제 해킹 이슈가 사실은 들썩들썩 했는데 이게 AI 시대가 고도화될수록 그것들을 또 한 몫에 노리는 사이버 보안 이슈는 분명히 올해도 많이 등장을 할 거예요. 근데 이게 터지지 않으면 그냥 나 몰라라 하시는데 터지면 또 막 뭐 엄청나게 투자하겠다고 이러는데 슬그머니 또 조용히 있다가 또 터지면 또 난리치고 이런 것들이 반복되는 게 아쉬운데 이제는 한 번 터지면 비용이 너무 나가는 걸 작년도에 너무 봤잖아요. 몇백억 투자 안에서 몇 조씩 기회비용이 일어나고 손님들 뺏기고 이런 것들을 봤으니까 이젠 선도적인 투자가 좀 필요한 시대라고 봅니다. 그래서 사이버 보안 관련된 이슈도 올해 좀 주목되는 테마라고 보는 거고요. 그리고 만약 저한테 1억이 있어서 포트폴리오 어떻게 짜야 될까 이렇게 물어보신다고 하면은 지금 수준에서는 딱 아무리 고점이고 올랐다 이런 느낌이 있어도 주도 섹터 비중을 안 채우고 지금 시장을 이겨내기는 어렵다고 봐요. 그러니까 올라오면 얘네들이 더 가는 거예요. 안 오르면 얘네들이 제일 늦게 빠지는 거고요. 그래서 반도체 20%, 로봇과 자율주행 25%, 우주항공 20%, 바이오 15%, 그리고 지금 지수대 정도면 현금 최소 20%는 갖고 그날 대응하는 정도도 좀 만들어 놔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좀 포트폴리오를 짜고 가시면 물론 생각은 지금 뭐 인기 있고 올라가는 것들만 하라는 거냐? 네, 맞아요. 그거 안 하면 재미가 없는데 하루에 500개 올라가고 2,000개씩 빠지는 날이 계속되고 있는데 그 500개 안에 있는 핵심 섹터를 제외하고 어디 가서 기다리시려고 나머지 2,000개 안에서 바득바득 이게 덜 갔는데 다음 순서는 얘네 아닐까요? 순서 안 돌아와요. 지금 가는 거에 집중하시는 게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요. 그리고 주도 섹터라는 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혹시 지수가 고점 치고 빠지게 되면은 제일 늦게 들 빠집니다. 그것도 있으니까 괜히 엄한 데 가서 보초 쓰지 말고 지금도 뭐 5,000, 5,200, 5,500 심지어 올해 기분 좋으면 6,000까지 간다며요. 그럴 때 앞장설 수 있는 애들이 뭘까 생각해 보면 지금 1월 초에 시장을 끌고 가는 섹터들인 게 분명하니까 그쪽에 집중하시는 전략이 좋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